이런 미친년이! 그의 오른 주먹이 서희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서희는 이미 그의 공격 궤도를 예측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서희의 왼손이 강도일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아! 강도일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릎차기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강도일은 뒤로 날아가 택시 보닛에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강민수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서희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 강민수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서희는 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발을 걸어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골목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외곽 해가 지고 있는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 김서희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정 야상의 군화를 신고 있었지만 언뜻 보기엔 평범한 운동복 차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한 걸음걸이와 곧게 선 어깨, 그리고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피는 눈빛에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서희는 707 특임단 소속 요원이었습니다. 국가 기밀 임무를 수행하는 그녀에게는 3일간의 소중한 휴가가 주어졌었죠. 오랜만에 받은 휴가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온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작은 슈퍼 앞에 서자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서희야, 평범하게만 살다 가거라.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지. 평범하게만 살다 가라고. 근데 세상이 그걸 안 놔두는걸요. 특임단 요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 생각해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평범한 삶을 꿈꾸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으니까요. 골목 끝에서 돌아서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명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여성의 절규 같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 그것도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특임단 요원으로서 몸의 밴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휴가 중이었지만 위험한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하게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 그리고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휴가든 아니든 그녀는 언제나 김서희였으니까요. 평범함을 꿈꾸면서도 정의를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저녁이네요. 서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만의 고요한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 대의 택시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멈춰 있었고 그 앞에는 60대로 보이는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사의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었고
코에서 흘러내린 피가 아스팔트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30대 정도의 날씬한 남자였습니다. 둘 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신사답지 않았습니다. 형 같아 보이는 남자가 쓰러진 기사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뺑소니 치려고 해? 말 좀 안 들었다고 손님을 버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남자도 택시 문을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나 봐.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런 거야? 서인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택시의 블랙박스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주변 건물의 CCTV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 이 외진 골목에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기사는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의 대화를 통해 상황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택시기사 정만식은 이들을 태우고 가던 중 일방적으로 둘은 정만식에게 시비를 걸었고 정만식이 대꾸를 하지 않자 그러자 이들이 화를 내며 폭행을 가한 것이었죠. 형으로 보이는 남자가 정만식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도. 하지만 정만식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코와 입에서 나오는 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형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떡해? 서인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특임단 요원으로서의 본능과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동시에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 중이었고 민간인 신분으로 개입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택시의 블랙박스 불빛이 서희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차창에 반사된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서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가요원이기 이전에 그녀는 정의로운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평범한 삶이란 아마도 이런 순간에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두 남자는 여전히 쓰러진 기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그녀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만식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할 정도였죠. 서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남자의 옷차림이나 말투, 그리고 이런 일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모습을 보니 조직적인 범죄자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희를 더욱 결연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서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서희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특임단에서 익힌 은밀 접근법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도 민간인처럼 보이도록 주의했습니다. 쓰러진 정만식 기사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입 주변의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왼쪽 갈비뼈 부근도 부어올라 있어서 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두 남자는 여전히 정만식을 괴롭히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형으로 보이는 40대 남자 강도일이 정만식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늙은이. 정신 차리라고. 그의 손에는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고 그 반지들이 정만식의 얼굴에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생 강민수가 형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이러다 진짜 죽어. 어떻게? 죽으면 어때?
어차피 이런 늙은 놈들은 사회에 도움도 안 되잖아. 강도일의 말에서 서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특임단 요원으로서 수많은 악인들을 마주해 봤지만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력에는 여전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도일이 고개를 돌리더니 서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가 있네. 그의 시선이 서희에게 고정되자 강민수도 따라서 돌아봤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야, 너 뭔데 쳐다봐? 강도일이 서희를 향해 걸어오며 협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고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자 혼자서는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강민수도 따라오며 킥킥거렸습니다. 형, 목격자 생겼네. 어떡할까? 예쁜 아가씨인데? 그의 말투에서 불순한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서희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서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강도일은 덩치는 크지만 움직임이 둔해 보였습니다. 반면 강민수는 날렵해 보이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둘 다 길거리 싸움에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체계적인 격투 훈련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서 폭력에 익숙한 사람들만의 차갑고 잔인한 면이 느껴졌거든요. 강도일이 서희 앞에 바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 거 없던 일로 해. 그럼 너도 무사할 거야. 그의 입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고 정장도 명품으로 보였습니다. 꽤 큰 조직의 간부급으로 보였습니다. 서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차분한 반응이 오히려 강도일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강민수가 주먹을 쥐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서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가요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두 남자를 순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서희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국가요원? 그게 뭔 소리야? 경찰이야? 강도일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작전 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개인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서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휴가 중인 평범한 여성이 아니라 707 특임단 요원 김서희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 자체가 변했습니다. 두 남자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강도일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친년이. 그의 오른주먹이 서희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서희는 이미 그의 공격 궤도를 예측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동시에 서희의 왼손이 강도일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아! 강도일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릎차기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강도일은 뒤로 날아가 택시 보닛에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강민수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서희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형? 강민수가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서희는 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며 그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동시에 발을 걸어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강민수가 바닥에 넘어지자 서희는 그의 어깨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모든 일이 정확히 5초 만에 끝났습니다. 두 명의 조직폭력배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가떨어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숨 하나 거칠어지지 않은 채로 정만식에게 다가갔습니다. 맥박을 확인하고 의식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상태였습니다. 서희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네, 신고합니다. 골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부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택시의 블랙박스가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의 CCTV도 이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도일과 강민수는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베테랑 형사로 보이는 중년의 경찰관이 서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서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희는 지갑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받아든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국방부 소속이시군요. 그는 공무원증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서희의 얼굴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두 명을 혼자서? 경찰관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투의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에서 격투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서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군인이시라면. 그는 서희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도 서희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군인답네요. 움직임이 일반인과는 다르더라고요. 한 젊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현장 상황과 증거들이 모두 서희에게 유리했고 군인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그녀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정만식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강도일과 강민수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끌려가면서도 서희를 째려보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기억해둬. 우리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강도일이 중얼거렸지만 서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좀 남겨주시겠어요? 서희는 자신의 번호를 남겼습니다. 형사는 공무원증을 돌려주며 덧붙였습니다. 군인분이 민간인을 도와주셨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서희가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 이미 소셜미디어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군이 조폭 2명을 순식간에 제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보던 영상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희의 움직임은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격투 기술이 일반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여군 진짜 누구야? 특수부대 출신인가? 완전 대박이네.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희가 군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자신의 상관인 박 대령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서희 요원, 지금 당장 부대로 복귀하십시오. 목소리에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서희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명령에 따라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박 대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서희 요원, 신분 노출 위험으로 인한 긴급 상황입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서희가 강도일과 강민수를 제압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10만을 넘어섰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더 문제는 당신이 군인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졌다는 겁니다. 박 대령의 설명에 서희는 당황했습니다. 공무원증을 보여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습니다. 특임단 요원의 정확한 신분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귀대 명령을 내립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서희 요원, 그 사건은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미 해당 영상들을 삭제 요청했고 관련 수사도 우리 쪽에서 개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서희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 대령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서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만식 기사의 안부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희는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정만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는 의식불명 상태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서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개입했지만 결국 정만식을 완전히 구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희가 뉴스를 보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식불명 택시기사 정만식 씨, CCTV 고장으로 사건 경위 불분명. 조직폭력배 개입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영상이 삭제되고 증거들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건이 미궁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일과 강민수 형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석방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만식이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 앞에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정만식 씨 가족분들이시죠? 강도일이 정만식의 아내와 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희에게 당한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누군지 아시죠? 그날 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정만식의 아내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택시나 몰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강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랑 엮였으니 책임을 져야지. 병원장까지 찾아가서 이 환자 때문에 병원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 라며 노골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강도일과 강민수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소속된 조직의 힘을 이용해서 주변 상인들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CCTV 영상들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부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대령의 명령으로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소식들은 그녀를 점점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서희는 정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추가 정보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서희는 몰래 택시가 보관되어 있는 경찰서 증거보관소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혹시 피해자의 개인 물품 중에 증거로 채택될 만한 게 있을까요? 형사는 택시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답하며 증거품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서희의 눈에 특별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해병대 빨간 베레모라고 적힌 항목이었습니다. 형사는 설명했습니다. 택시 조수석 아래에서 발견됐어요. 아마 기사분이 군 복무 시절 쓰던 것 같습니다. 서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 베레모를 볼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군인이시니까 특별히라며 증거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빨간 베레모를 본 순간 서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레모 안쪽에는 작은 네임택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만식 해병 2등병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희가 알아본 것은 바로 아버지가 복무했던 해병대 부대의 마크였습니다. 이 부대, 서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희는 급히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아버지의 군 복무 기록과 전우들의 사진, 그리고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만식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오늘 정만식과 함께 야간 경계 근무를 섰다. 정말 믿을 만한 전우다. 만식이는 위험한 순간에도 절대 전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서희는 아버지와 정만식이 함께 찍은 사진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만식이 아버지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원한 전우 김대령과 정만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만식?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던 그 만식 형이었구나. 서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마주친 시민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중한 전우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순직했고 정만식은 아마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서희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의무감도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킨 건 국가였지만 그날 그 기사님은 나를 봐줬다. 그리고 아버지의 전우였어. 서희는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정만식이 강도일과 강민수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해병대 출신으로서의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군인 정신이 그를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손을 뗄 수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를 지키는 것이 딸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희는 신중하게 접촉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707 특임단 출신으로 현재 민간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중이었습니다. 이중이는 서희와 함께 여러 작전을 수행했던 믿을 만한 동료였고 무엇보다 민간 분야에서의 정보 수집에 능숙했습니다. 서희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이중이는 서희의 전화를 받으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중위님,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요. 공식적인 도움은 아니고 정보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서희는 정만식이 아버지의 전우였다는 사실도 함께 털어놓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해병대 베레모를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분이에요. 아버지 일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중한 전우였습니다. 이중희는 서희의 설명을 들은 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도와야겠네. 강도일과 강민수 형제 말이지?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어. 여러 업체들이 이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 게다가 내 아버지 전우라면. 다음 날 이중희는 서희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강도일과 강민수는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간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야. 형인 강도일은 불법 유흥업소 운영을 담당하고 동생 강민수는 도박장과 마약 유통을 맡고 있어. 이중희가 건넨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지하에 위치해 있었고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2층과 3층이 그들의 실제 활동 공간이야. 도박장과 마약 보관소, 그리고 협박용 감금실까지 있다고 해. 그런데 서희야, 이중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의미가 있는 일 같아. 김대령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부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분의 전우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접근 방법은? 서희가 물었습니다. 이중희는 건물 구조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정면 출입구는 경비가 삼엄해. 하지만 건물 뒤편에 비상계단이 있고 지하 주차장을 통한 우회 접근이 가능해. CCTV 사각지대도 파악해놨어. 이중희는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일과도 어느 정도 파악됐어. 매주 금요일 밤에는 지하에서 큰 도박 파티를 열어. 그때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야. 역설적으로 그때가 침투하기에는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어. 서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은 새벽 2시에 교대해. 그때 약 10분 정도의 공백이 생겨. 그리고 지하 3층에는 비상 발전기실이 있는데 거기서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 이중희는 서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상대방이 조직이잖아. 무기도 갖고 있을 거고. 하지만 서희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중희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훈련이 어떤 건지. 게다가 이번에는 아버지의 전우를 지키는 일이에요.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진 거야. 그분의 전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해. 이중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만약 제가 실패하면 이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보해 주세요. 이중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외부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할게. 위험하면 즉시 철수하라고 신호를 보낼 거야. 그리고 이중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전우는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셨거든. 서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요, 중희님.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서희는 작전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했습니다. 민간인의 신분으로 움직이는 작전이니까 최대한 조용하게 처리해야 해. 서희는 또한 정만식 기사의 상태도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강도일과 강민수의 압력으로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우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해요. 서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만식 아저씨를 꼭 지켜드릴게요.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전우는 가족과 같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첫 번째 의무다. 정만식의 아내를 다시 만난 서희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밤 아저씨를 도와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시 아저씨가 해병대 출신이신 걸 아세요? 정만식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젊은 시절 해병대에서 복무하셨어요. 가끔 전우들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 서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정만식의 아내는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분은 우리 남편이 자주 말씀하시던 김대령님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그리고 만식 아저씨는 아버지의 소중한 전우셨어요. 서희의 말에 정만식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김대령님의 따님이시군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서희는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주머니, 꼭 아저씨를 지켜드릴게요. 이건 아버지의 전우에 대한 의리이기도 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기도 해요. 군번 없이도 싸울 수 있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죠. 금요일 밤 11시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지하에서는 화려한 도박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강도일과 강민수 형제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하 2층 전체가 도박장으로 꾸며져 있었고 바카라와 포커 그리고 각종 도박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건물 뒤편 비상계단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일반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해병대 계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서희는 계급장을 만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중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건물의 구조와 경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만식 아저씨,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서희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우회 접근로를 선택했습니다. 이중희가 알려준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고급 외제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더러운 돈이 많이 도는 곳이네. 서희는 아버지가 평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지하 1층은 정상적인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곳곳에 숨겨진 감시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뒤나 화분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해병대 잠입 기법을 사용해 몸을 낮추고 사각지대로만 이동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는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지만 서희에게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해병대식 제압술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의 목 뒤 경혈을 정확히 눌러 의식을 잃게 한 후 두 번째 경비원도 같은 방법으로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술이네요. 서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박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도박 기계 소리, 그리고 음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희는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강도일과 강민수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 한가운데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일은 바카라 테이블에서 큰 손들과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강민수는 포커룸에서 젊은 사업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만식 아저씨를 그렇게 괴롭힌 놈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니. 서희는 전력 공급실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중희가 알려준 대로 지하 3층에 비상 발전기실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서 전력 차단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전력을 차단하면
비상 조명이 켜지면서 오히려 경계가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서희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던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적을 혼란에 빠뜨리되 자신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CCTV 시스템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상조명 시스템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한 암흑 상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서희는 가슴속의 계급장을 만지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지하 2층으로 올라갔을 때 도박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흥겨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강도일은 바카라 테이블에서 큰 돈을 걸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 택시기사 하나 때문에 좀 귀찮았지만 이제 다 정리됐어. 그의 말에 서희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강민수도 포커룸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그 여자 때문에 고생했지만 이제 조용해질 거야. 서희는 마침내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전력 차단 버튼을 누르자 도박장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정전이야.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야간 전투 기술로 이미 암흑 속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강민수였습니다. 포커룸에서 당황하고 있던 그에게 서희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누구야? 강민수가 소리치려는 순간 서희의 손이 그의 목을 눌렀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기술이야. 서희는 작게 중얼거리며 강민수를 제압했습니다. 도박장에서는 비상 조명을 찾으려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미리 차단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했습니다. 강도일은 자신의 부하들을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뭔 일이야? 발전기는 왜 안 돌아가?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희가 이미 주요 인물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있었거든요. 서희는 암흑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해병대식 야간 작전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서희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냐? 어디 있어? 강도일이 손전등을 찾으며 소리쳤을 때 서희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해병대 김대령의 딸 김서희입니다. 강도일이 놀라서 돌아보는 순간 서희의 주먹이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너, 그때 그 여자, 강도일이 신음하며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희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제압술로 그를 바닥에 눕히고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도박장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출구를 찾아 헤매고 있었지만 주요 범죄자들은 모두 서희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서희는 마지막으로 강도일에게 말했습니다. 택시기사 정만식 아저씨, 제 아버지 김대령의 소중한 전우였어요. 당신들이 건드린 사람, 해병대는 전우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가 강도일과 강민수를 완전히 제압한 후 도박장에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서희는 미리 준비해둔 끈으로 두 형제를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아버지의 계급장을 꺼내 잠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전우를 지켰어요. 서희는 휴대폰으로 미리 녹음해둔 이들의 범죄 증거들과 함께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서입니까? 강남구 모 빌딩 지하에서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정만식 씨 폭행 사건의 진범들도 여기 있어요. 서희는 정확한 주소와 함께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중희가 수집해준 자료들과 함께 완벽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전력이 복구되기 전에 건물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면 강도일과 강민수는 물론이고 불법 도박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발견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를 위한 서희의 완벽한 복수가 실행된 것입니다. 며칠 후 뉴스에는 대대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남 불법 도박장 적발, 해병대 출신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범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언론에 실렸습니다. 강도일과 강민수 형제는 폭행 혐의와 함께 도박장 운영, 마약 유통, 협박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정만식의 해병대 출신 배경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해병대 출신 택시기사에게 가해진 조직폭력, 군 출신에 대한 예우 실종이라는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범죄 조직이 전면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희는 복귀 전 마지막 날 조용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만식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강도일과 강민수가 검거된 후 병원에 대한 압력도 사라졌고 정만식의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식 아저씨, 이제 안전해졌어요. 서희는 정만식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늦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계급장을 꺼내 정만식의 손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만식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어디가? 정만식이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희는 깜짝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확인한 결과 정만식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뇌 손상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만식은 서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혹시 저번 날에 저를 구해주신.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알아본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정만식의 시선이 그의 손 위에 올려진 계급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건 김대령 계급장이잖아.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김대령의 딸 김서희입니다. 김대령 딸 맞지? 정만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꼬맹이가 이젠 나라를 구하는 군인이 됐구나. 김대령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서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만식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생생했던 것입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몰랐죠?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만식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뭐라고? 김대령이. 서희는 아버지의 순직 소식을 전했습니다. 임무수행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저씨를 찾지 못해서 소식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몰랐구나. 그런 소중한 전우를. 서희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더 빨리 도와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정만식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뭘 미안해하니? 너 덕분에 살았잖아. 김대령이 딸을 참 잘 키웠구나. 정만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해병이었어. 항상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지. 너도 그 피를 이어받았구나. 서희는 정만식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전우임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정만식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역시 김대령의 딸답니다. 해병대는 전우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더니 병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뉴스에서는 강도일과 강민수 사건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전후 정신이 불러온 정의. 정체불명의 단독 작전으로 조직폭력 일망타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인은 정만식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 해병대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전우회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 전우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사를 함께한 사이라고 말이야. 서인은 마침내 정만식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저씨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게 되어서 기뻐요. 정만식도 서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희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할지 몰라. 병원을 나선 서희는 배낭을 메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전우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서희는 경비병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707 특임단 김서희 요원, 휴가 복귀 보고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를 지켰다는 자부심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이 그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마지막으로 가슴속에 아버지 계급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버지, 전우를 지켰어요. 그리고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검은 군복의 옷깃에는 707 특임단의 휘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전우는 절대 버리지 않겠어요. 서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평범한 삶이란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잃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며 사는 것 말입니다. 멀리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마지막으로 정만식 아저씨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경례했습니다. 해병대 정신,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서희의 특별한 휴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전우회와 정의가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